네, 바야흐로 정체의 계절이 되어가는 것 같죠. 누가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이런 말들 많은데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결국 경제가 핵심인데 걱정 마십시오. 월요일 날 이 두 분 언제 어디서든 또 경제 얘기해 주실 분들 두 분 있습니다. 경제가 원데이 시간 채워주고 계시는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앞서 제가 오프닝을 좀 거창하게 열었는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살고 이 얘기인데 뭐 교수님도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집값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 뭐 이런 게 좀 살만해야지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잘 귀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거리를 둬서 일본 얘기부터 먼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본 그러면 특이한 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뭔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 돈을 빌리면 돈을 주겠다는 소린가? 뭐 돈을 맡길 때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린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랑 이게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네. 은행에 예금을 하면 마이너스 0.1% 네. 이자를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거네요.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고 그렇죠. 한국은 3.5%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은행을 보관료를 내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은행에 보관을 하게 되면 안전하고 네. 뭐 불이 나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보관료를 내는데 미국도 한 100만 원 이하, 100달러 정도 이하를 맡기면 네.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용료를 내야 되나요? 예,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다행이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네. 뭐 아무리 작은 10,000원을 넣어도 이자가 통장을 나오죠. 무료로 만들어주고 네네. 이자도 조금 나오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기준이 한 100달러 정도 기준을 네. 잡아서 그 이하를 내게 되면 은행의 전산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도 미국도 통장 이용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이렇게 마이너스 0.1% 전체 금액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 이유는 은행에 예금을 하지 말고 지출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해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제요비의 목적은 돈 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시중에 뭐라도 좀 하세요. 공장을 짓든 물건을 사든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면 미국은 지금 5.5%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미국의 은행에 흡수하기 위해서 네.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한국도 지금 3.5% 기준금리를 네.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마이너스 0.1% 이자를 주는 이유가 너들이 이자를 오히려 은행에 토해내야 되니까 많은 지출을 하라는 거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세계가 일본에서 마이너스 0.1% 0%로 대출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적금만 넣어도 3.5% 돈이 네. 남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엔캐리 자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많은 우리가 이제 뭐 러시안 캐시 같은 일본계 자금이 많았습니다. 네네. 전부 다 0%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네. 한국에서 이렇게 고금리 장사를 했던 네네.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네네. 미국의 국채도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드디어 0%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네. 한국에 투자되어 있고 전 세계에 투자된 자금들이 안전하게 일본에서도 이자를 주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0%를 벗어나서 드디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많은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네. 된다. 이게 한 100조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이 한 2,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네. 외국인들이 주식에 투자한 지분이 한 26%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라고 그런다 그러면 네. 약 한 600조 원 넘는 네네. 돈이 이제 외국계 자금이고 주식 시장이 그렇지만 채권 시장은 더 크죠.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외국에 많이 나갔던 일본계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일본계 자금들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빠져나간다. 네. 그걸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소식도 있고요. 이렇게 금리를 확 낮춘 이유 돈 좀 시중에 풀겠습니다. 돈 좀 쓰세요. 근데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장기 저성장 침체 과정에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교수님. 그 얘기에 대한
지금 일단 변화를 앞두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기고 소장님 그러면 일본은 사실 부동산만 봐도 네. 세상에서 뭐 도쿄에 있는 땅을 다 팔면 뭐 지구를 살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가 네. 장기 불황 잃어버린 뭐 20년, 네. 30년 얘기 나오면서 지금 도쿄도 부동산이 심각한데 네. 대출이 0%라고 하면 지금 집 살려는 분들이 아마 일본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일본 상황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래 이게 참 앞으로도 제 주변도 그렇고 몇몇 뭐 교수님들도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향후에 기준금리가 네. 낮아진다라고 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일본을 보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네. 뭐 한 그 수년간 지금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집값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결국은 이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돈을 쓰라고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쭉 본다라면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네. 된다라면은 집값이나 주택값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경제 성장을 해줘야지 소득도 증가를 하고 그렇죠. 또 그 소득을 통해서 주택도 구매하겠지만 뭐 출산한다고 자녀도 네, 살 수 맞아요. 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아무리 뭐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어떠한 부동산에도 긍정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저를 계속적으로 이 그 금리를 낮추면서 엔저가 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가격하고는 또 다르게 네. 뭐 부동산이나 투자 시장으로 흘러가 줘야 되는데 의외로 돈이 못 흘러가는 게 생각보다 이 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로는 일본의 물가도 그렇게 네. 잡히지 못하는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은 거의 뭐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도 현저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네네. 뭐 그렇게 우리나라하고의 그 물가 상승률하고의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역시나 그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그 수입에 대한 물가가 올라갔고 그 네. 수입에 대한 물가 때문에 재료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에 대한 그 가격들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올 초만 해도 한두 번 정도 일본에 그 네네.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몇 번 출장 갔다 왔어요. 네네. 기준금리 뭐 모기지로 보니까 정말 낮더라고요. 뭐 예. 한 1% 2%면은 이야. 30년 동안 빌릴 수 표현이 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만 거저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그 투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집값이 올라가는 건 어렵고 거기서도 나름의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게 다양한 그 방식 뭐 네. 소위 뭐 꼼수처럼 네네. 여러 가지 뭐 법에 그 규제를 좀 피해 가면서 뭐 에어비앤비 형태라든지 네. 뭐 요런 쪽으로만 해야지 그나마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상품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부동산의 불황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라서 우리나라가 향후에 기준금리를 낮추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받쳐지지 못한 상황에서 네. 금리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지 긍정적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런 뭐 네.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한번 더 이 예. 주제를 여쭤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라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만큼만 되면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를 그렇게 낮춰놨는데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집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일본이 우리가 지금 더 심하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약간 침체 이런 것들이 오고 오랫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초입으로 들어가고 이미 들어왔죠. 이거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화두입니다. 인구가 너무 적고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아이를 낳고 해야 집을 넓히거나 새로운 집을 살 욕구가 생기는 거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20년 뒤에는 집을 사서 독립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거시경제의 기본 틀에서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한 5,200만 명인데요. 네네.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데려와야 되는 적정한 비율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0.70명인데 내년에 0.6명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그랬죠.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이제 한 20년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100쌍이 결혼한다 그러면 200명인데 네네. 지금 이게 지금 0.70명이 되면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러니까 네. 한 40년이 지나면 25%로 인구가 감소하더라고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결책 방안은 저는 해외에서 우리가 한 30만 명 정도를 계속 받아들이고 네. 또한 미국이나 지금 가장 출산율이 성공한 나라는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한 2.0이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무조건 이제 한 사람당 현금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현금 지급을 하고 두 번째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대학까지 다 무료로 지켜준다. 그렇죠. 네. 유럽 대학들이 좀 예, 저는 뭐 그런 방법이 정말 제일 좋겠다. 네. 지금 우리나라 자녀 한 명 놓으면 정말 유치원 고르기부터 해서 대학 가는 데 하나 엎드러갈 걸요. 엎드갑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대통령들의 공약은 보면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지금 현재 뭐 정부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는 걸로 이제 개편되고 뭐 올려준다고 하지만 네. 이제 자녀 양육 부담, 그다음에 집값 문제, 네네. 또 뭐 교육비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인구 감소는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또 이 단독 세대주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35%까지 단독 세대주가 좀 증가했다고 그렇죠. 그러고 비혼이 많아졌으니까 예. 또 그렇기도 또 하고요. 단독 세대주에다가 또 노인들부터 해서 우리가 한 90세가 평균 연령으로 늘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또 오래 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지난 50년간 80% 확률로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올라갔죠. 네. 저는 많은 학자들이 아직 한 10년간은 우리가 우상향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영토보다 한국의 영토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보다 영토가 한 4배나 많고 네네. 일본이. 그다음에 일본의 인구는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네. 됩니다. 이제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네. 우리보다 조금 한 2배 이상 더 많고 그래서 그 국토의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국토가 워낙 좁은 나라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집은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내 네. 집을 마련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네네. 첨언을 해드리면 지금 인구에 대한 감소 지금 정말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한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 이것도 심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하고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에 고민을 해야 돼요. 네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고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임금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 플러스 또 인구 유출까지도 네. 지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0.78명 이 정도 되는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여기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뭐 임금이 이렇게 낮고 또 그다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참 뭐 대학까지 억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복지에 대한 예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인구 감소 플러스 인구 유출까지도 하면 인구가 더 빨리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이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그 정부의 뭐 주택 공급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들 보면은 1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 또 1인 가구, 1, 2인 세대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주택 공급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저를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세대가 는다고 해서 자꾸 그쪽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개편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오히려 그쪽으로 자꾸 그 길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 주택의 면적을 자꾸 1인 가구를 위해서 초소형 주택, 작은 집 주택 이런 것들을 자꾸 공급하려고 하고 꼭 아파트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넓은 환경 그리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의 주택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줘야지. 동기부여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꾸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를 계속 짓고 1인 가구를 위한 집, 삶 그쪽 라이프에 맞추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그쪽이 편리한데 뭐하러 맞아요. 결혼과 그 2인, 3인 뭐 이런 가구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얘기가 나온 김에 부동산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곳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우리가 PF 대출, 네. PF 금융 이렇게도 불렀는데 네. 이거 위험하다 말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저도 보도된 내용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내놓는 자료 보면은 9월 말 기준으로 네네. 했을 때 부동산 PF 잔액이 134조
3천억에서 이 정도예요 지금. 그게 6월 말 대비했을 때 한 1조 2천억 올랐고요. 네. 연체율 같은 경우도 2.42% 정도 되는 계속 거거든요.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갚는 그렇죠. 거를 터질까 봐. 밀어주니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체율이 2.42%라고 하면 적은 수치로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2030 세대들이 그 주택 연체 네. 하는 게 0.39% 정도 되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7, 8배 큰 그러네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리스크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업권별로 보면 증권이 13.85%로 가장 네. 높고요. 저축은행도 한 5.56%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증권하고 저축은행에서 나간 사업장들이 네. 우량 사업장이냐라고 본다라면 은행권에서 나간 사업장보다 훨씬 더 부실한 사업장일 그럴 수도 확률이 있죠.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좀 누적이 되고 그 연체액도 커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외국 같은 경우나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시행사라든지 개발 또 공급자의 주체들 안에서 웬만하면은 해결을 하고 최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또는 뭐 좀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도산이라든지 파산이 나면 거기 안에서 끝나주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네네.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자꾸 울려있죠. 금융권까지 전이되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연체액이라든지 연체율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여기 그 은행권까지도 전이되면 그 은행권의 투자자들, 그 투자자들의 금액과 또 가게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과 시행사 안에서의 해결이 자꾸 이렇게 전이가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소위 말하는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눈덩이가 더 커진 네. 그리고 규모가 그리고 농도가 더 짙은 그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기간을 단순히 기간을 설정하고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골문 거는 일정하게 좀 터트릴 필요도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연체율이 해소 그리고 내년에 그 시장 전망과 부동산 시장 경기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 분양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 잘 되고 집값 막 오르고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패닉 바잉하고 이럴 때야 이런 프로젝트 하나 해서 재개발을 하든 뭐 건축을 하든 인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식어버리면 게다가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조달 비용도 비싸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수입 관련한 유가도 그렇고요. 교수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이나 금융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골문 걸 일부러 터뜨릴 필요도 있어요라고까지 좀 얘기해 주셨지만은 통상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한 130조 원 정도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증권사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연체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은행의 연체율이 0.4%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높은 거고 네네. 또 우리가 제2저축은행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7% 가까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우리가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있습니다. 한 네네. 2,500만 명, 한 3,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수도권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으니까 중요한 그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는 괜찮겠지만 지방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 좀 심각한 것이다. 네. 근데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이게 내년 4월 10일 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총선이 또 있죠. 예, 선거를 앞두고서는 또 이렇게 부실이 드러나게 하거나 또 막 정권사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일부 은행 건설사 네. 작은 지방의 건설사가 좀 어렵다든지 뭐 부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4월 10일 날 또 선거도 있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네. 역할입니다. 네네. 발을 정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국가 경제 효율적이느냐. 네. 또 정치하고도 뭐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예산을 배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뭐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또 우리 국민들 또 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0.25%씩 해서 한 3번 정도. 3번 정도 내리게 되면 한 0.75를 내리게 되는 네. 거고 뭐 한국은행도
똑같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거나 함께 내리게 될 겁니다. 네. 내년 2분기부터는 기준금리가 다시 드디어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 한 50년간 미국이 일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항상 미국의 기준금리는 2%대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대출을 하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한 6개월 정도 한 내년 상반기라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되기 전에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출받은 금리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함께 살아 있어야만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고 다만 아주 부실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안 돼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정부나 은행에서 도와줘야 되지 이런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청산을 하거나 부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효율적인 방법을 정치권에서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아주 따끔한 일침도 주셨는데요. 소장님 사실 정치인들은 이런 뭐 이자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표 때문에 네. 과감하게 네. 합리적으로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규제를 갑자기 줘도 인기가 없어지고 네. 규제를 갑자기 풀어도 또 나중에 뒷감당이 네. 안 되고 하니까요. 네. 지금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즉 법을 만드는 분들을 뽑잖아요. 민심을 네. 받아서. 네. 좀 좋은 말씀 몇 가지 평소에 고민하신 것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언이요? 뭐 그분들이 굉장히 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전략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요. 사실은 요즘 그 시대 자체가 과거랑은 좀 다르게 정보가 굉장히 투명화돼 있고 네. 속도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전만 해도 어떤 그 지역에 뭐 지역 성장을 위해서 프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선거 어디 어디의 아들 뭐 네. 이랬었잖아요. 네. 뭐 어디 어디의 딸. 네. 그리고 뭐 어디 뭐 개통 하나 하고 뭐 네. 철도망 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굉장히 표로 다가왔다라고 네, 네. 해요. 왜냐하면 지역이 어쨌든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교통 호재가 그다음에 되니까요. 교육 이런 것들하고 본인의 삶과 어떤 편리성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게 표로 다가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너무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격의 시장에 얼마나 현실성 있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많은 그런 것들이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허풍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게 옥석 가릴 수 보이거든요.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김포 같은 경우도 네.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냥 뭐 뜬구름 같은 얘기가 돼버렸고 네. 그게 뭐 지나가고 나서 지금 김포가 서울 편입되냐 마냐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부동산 업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뉴스도 없더라고요. 네, 제가 거의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관련된 발언을 하셨던 정치권의 그 뭐 대표자 같은 경우는 지금 되느니 마느니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는 그 공약들이라든지 본인들의 그 얘기들이 얼마나 그 지켜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밀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들을 담겨져 있는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네.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뭐 예비적인 타당성을 거쳤냐 그리고 네. 그 전에 일반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몇 년 동안 그곳에 장기간의 그 수건 사업이었냐라는 것들로 접근해야지 갑자기 네. 뭐 뜬금없는 뭐 맞아요. SF 같은 뭐 이런 공상과학 네.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저희가 일단은 이 월요일 시간이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거시경제와 금융경제를 꿰뚫고 있는 교수님의 얘기와 또 부동산과 실물경제를 꿰뚫고 있는 이 두 분의 얘기가 크로스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새해에는 따로따로 좀 전문 분야별로 두 분의 말씀을 또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듣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그렇죠.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네요. 예, 새해부터라고 하면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뵙는 취지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셋이서 호흡을 맞춘 경제가 원대에 대한 소감 말씀은 한 1분씩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먼저. 저는 이렇게 좀 재밌는 방송도 좀 하고 정말 네. 유익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저는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70% 긍정적인 게 이깁니다. 네네. 너무 비관적인 걸 하지 마시고 저는 부자가 되려면 항상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사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60%가 애플 주식입니다. 네네. 1,000조 원 중에 600조가 애플 주식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월급의 한 25%를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네, 미래를 위해서. 세계 1등 네. 주식을 이제 매달 급여의 25% 사시고 또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에 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부자가 좀 되시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보다 쉽진 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청약 통장도 네. 활용하시고 네. 또 이렇게 우량한 주식에 하시고 이 우량한 주식에 살면 우리나라는 4,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네.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은행 직원 말도 믿지 마시고 네. 정권사 직원 말도 믿지 마라. 본인 스스로가 네. 잘 알아야만 살아남는다. 항상 1등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경제 이슈 있으면 전화 연결이라도 할 거거든요, 교수님.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니까요. 예. 소장님도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참 이 경제가 뭔데 이거 처음에 출연할 때 경제 관련돼 가지고 결국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예. 근데 이 제목 자체가 경제가 뭔데이라는 그 제목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뭔데 얘기하면은 참 뭐 오랫동안 경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론적으로는 알았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 하는 동안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진짜 경제가 뭔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가 진짜 삶이다. 정말 네. 너무 힘들고 또 이론하고 다르게 실물에서는 또 실무적으로 봤을 때 또 세상에서는 이 경제가 어떻게 보면 뭐 정치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도 삶도 삶이지만 진짜 큰 그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서 이 경제가 뭔데이라는 제목 이건 정말 잘 지은 제목 같고 이 경제가 뭔지 지금도 배우고 있고 네. 앞으로도 뭐 새해에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두 분께서 각자 잘하는 전문 분야로 요즘 뭐 하고 있는데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가 뭔데에는 2024년 여기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